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사 사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세계적인 성공이 되도록 무엇이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원의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경남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의혹에 대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포함한 어떤 수사에도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물론 자유한국당도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대선 전에도 댓글 조작이 있었는지와 불법이 있었다면 문재인 캠프가 관여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음료 투척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대한항공을 압수수색해 조 전무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조 전무의 반말과 협박성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선거 개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국정원장 재직 당시 녹취록이 유죄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목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언론사 사장들을 만나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국 정쟁 종전 선언을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저 소식 김기현 기자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선 18년 만에 언론사 사장들과 만난 자리. 문 대통령 발언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높게 평가한 대목이 주목됩니다. 지금 북한은 국제사회에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비핵화 개념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한 대목은 남북미 3자 간의 조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물밑 접촉에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같은 조건을 내걸지도 않았다며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적대정책 종식과 안전 보장뿐이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비핵화가 될 경우란 전제를 달긴 했지만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한 원론적 합의가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다며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65년 동안 끌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현재 상황은 겨우 대화의 문턱에 불과하다며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공해야 비로소 대화 성공을 말할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남북대화 진전만으로선 문제를 풀 수 없고 북미, 북일 관계 진전은 물론 중국의 지지와 동참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이 같은 입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이처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내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노동당 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과 관련된 중대한 정책 변화가 있을 것인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윤진 기자입니다. 새로운 단계의 정책적 문제들을 도의 결정하기 위하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4월 20일에 북한의 정책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는 노동당 전원회의.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건데 지난 9일엔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개최하는 등 최근 움직임이 이례적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핵심 정책인 핵 경제 병진 노선도 2013년 3월의 전원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단계의 정책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연다고 밝힌 만큼 대외 정책에서 중요한 노선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내정자가 이달 초 극비 방북해 김 위원장과 회담했고 최근 숭타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방북해 세 차례나 김 위원장을 만난 이후인 점이 주목됩니다. 김정은 체제가 내세우는 병진 노선의 수정을 가시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내 명분을 쌓겠다는 의도도 보입니다. 현지 원수라고 간주해왔던 미국과 왜 대화를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내부 설득 과정이 필요하죠. 경제 건설과 대외관계 개선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이런 가운데 미국 CIA에서 북한 관련 정보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앤드류 김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폼페이오 방북 이후 한국을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세계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실이 없으면 회담장을 떠나버리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이재원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치르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외교 안보적으로 미국의 최우선 해결 과제는 북핵 문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We will be doing everything possible to make it a worldwide success, not just for the United States or South Korea or North Korea or Japan, but for the entire world. 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면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기틀이 마련될 거란 기대도 나타냈습니다. We hope to see the day when the whole Korean peninsula can live together in safety, prosperity, and peace. This is the destiny of the Korean people, who deserve and have gone through so much over the years. 회담장을 떠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는 이른바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전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비핵화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최대의 압박은 계속된다고 강조하면서 회담이 바라는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언제든 판을 깰 수 있다는 압박도 함께 내놨습니다. If I think that it's a meeting that is not going to be fruitful, we're not going to go. If the meeting when I'm there is not fruitful, I will respectfully leave the meeting. 하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의 길로 나선다면 밝은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됩니다. KBS는 주간 방송사로서 이 역사적인 순간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남북한은 내일 두 정상 간 직통 전화를 설치합니다. 회담 생중계 준비 상황을 한반도 특별 취재단의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측 판문각을 거쳐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넘어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아니면 평화의 집까지 차로 곧바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떠한 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현재 판문점 곳곳에 중계 카메라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생중계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두 정상의 만남. 가장 유력한 장소인 콘크리트 군사 분계선에도 카메라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정상이 악수하는 모습, 손떨림과 눈빛까지도 모두 포착할 수 있습니다. 두 정상이 만나는 역사적인 상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생동감 있게 전 세계 미디어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최고 지도자의 정제된 모습만 노출하는 북한의 특성상 실시간 생중계 수용은 상당히 파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2000년과 2007년에도 중계는 했지만 위성 중계라 시차가 있었고 동선에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생중계를 통해 세계의 이목을 끌고 정상국가 지도자라는 점을 내세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서도 TV 생중계를 해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할 거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대화와 평화 또 협력의 그런 그 방향의 전환, 이것을 보여주는 세계적인 모습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한편 남북은 내일 두 정상이 직접 통화할 수 있는 한라인을 청와대와 국무위원회에 설치해 실무자의 시험 통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다음 주쯤에는 전 세계의 시선이 판문점으로 쏠리게 됩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긴장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분단의 상징 판문점을 정세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판문점은 삼엄한 경비 속에 적막감이 흐릅니다. 긴장을 풀지 않는 군인들, 곳곳에 놓인 감시 카메라는 이곳이 반세기 넘게 대치해온 분단의 상징임을 다시금 일깨웁니다. 판문점 내 북측과 남측 지역에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가 한창입니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우리 측 평화의 집은 남북의 지도자를 맞이하기 위한 막바지 공사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동서 800m, 남북 600m 규모의 판문점 내에는 군사 분계선을 경계로 남측에는 평화의 집과 자유의 집이, 북측에는 판문각과 통일각 등이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각 앞까지 온 뒤 전용 차량에서 내려 도보로 군사 분계선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 50cm, 높이는 채 한 뼘이 되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일 뿐이지만 북한 지도자가 이를 넘는 데는 6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 같은 상징성 때문에 생방송으로 전해지는 남북 정상 간 역사적인 조우에 전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하나 남은 오랜 냉전의 유산 판문점. 세기의 회담을 앞두고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오늘 정치권은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의원 거취를 놓고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경남도지사 선거에 불출마를 고심하던 김 의원은 결국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특검 조사도 받겠다고 했습니다. 조태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당초 계획했던 경남도청이 아닌 국회에서 경남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드루킹 관련 의혹에 대한 어떤 수사에도 응하겠다면서 야당 공세를 출마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특검을 포함한 어떤 조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습니다. 대신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시켜 주십시오. 김 의원은 당초 오늘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출마 선언을 예고했다 불과 1시간여를 남기고 이를 돌연 취소했습니다. 모습을 감춘 채 언론과 접촉도 끊어 결국 불출마로 가닥을 잡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내 논의를 거쳐 출마, 불출마를 오가던 김 의원의 거취는 7시간여 만에 정리됐고 경남지사 선거는 지방선거에서 최대 격전지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이어서 이승재 기자입니다. 김경수 의원은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신속한 수사를 3번이나 언급했습니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정쟁을 하루속히 매듭짓고 이제는 위기에 빠진 경남을 살리기 위해 공직선거법상 경남도지사에 출마하기 위한 국회의원 사퇴 시한은 다음 달 14일.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아 시간이 빠듯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 몰려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드루킹 구속 보름이 지나서야 통신영장을 신청하고 계좌 추적도 늑장을 부렸다고 질타했습니다. 계좌 추적도 안 했지. CCTV도 제대로 확보를 안 했지. 계좌 추적을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서 계좌 추적한다고 그러는 거야. 이제가 아닙니다. 여야가 모두 빠른 수사를 촉구하면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다만 파일 복구 등 디지털 수사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해 무조건 속도를 낼 수는 없다고 수사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경찰은 2개 팀 13명이었던 수사 인력을 5개 팀 30명으로 대폭 보강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그렇다면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핵심적인 의혹들은 어떤 게 있는지 김용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일단 수사의 첫 관건은 대선 당시 댓글 조작이 있었냐 여부입니다. 경국무는 지난 대선 때 선플 달기 운동 등 문재인 후보를 위한 온라인 활동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자신의 탄핵 이후에 문재인 지지하지 않았죠. 그쪽을 지지하자라고 한 거죠. 이런 활동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데까지 이어졌는지가
수사로 밝혀야 할 의혹입니다. 경인선에 간다. 김정숙 여사가 경공모의 오프라인 조직인 이른바 경인선을 찾는 모습입니다. 경인선은 대선 당시 경선 유세장마다 찾아가 세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활동은 합법인 팬클럽도 불법인 사조직도 될 수 있어 수사팀이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행 선거법은 사적 모임은 단체나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 후보나 선거 캠프가 어떠한 사조직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금전적인 지원이나 또는 인적 지원,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긴밀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사법적인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온 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로든 불법이 있었다면 김경수 의원 등 문재인 캠프나 당 차원에서 관여했는지 역시 핵심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선거법상 대부분의 범죄는 공소시 후가 6개월에 불과해 실제 형사처벌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출마까지 고심하던 김 의원이 전격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게 된 배경, 또 앞으로 정치권에 미칠 파장 등을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홍규 기자. 네. 당초 김 의원이 오전에 출마 선언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오전에 이 일정을 취소한 이유가 뭔가요? 네, 김 의원은 당초 어젯밤까지만 해도 출마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었다고 합니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이 정치 쟁점이 돼 이어지는 게 부담이 컸고요. 특히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자신의 문제로 국정 운영에까지 지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해왔다고 주변 인사들은 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김 의원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런 소식이 오전에 들렸었는데 이건 사실인가요? 네, 출마 선언 취소 직후에 한때 김 의원의 자택과 그리고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취재 기자들도 대기를 했었는데요. 예.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불출마할 것 같다는 관측에 더 무게가 실리면서 민주당은 상당히 뒤숭숭했습니다. 네. 그렇게 불출마를 고심하던 김 의원이 오후 늦게 갑자기 출마 선언을 하게 된 배경은 뭔가요? 네, 김 의원이 불출마를 심각히 고심 중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민주당도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예. 이 문제가 단순히 김 의원 개인 거취 문제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 특히 김 의원이 불출마하면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공략이 힘들어진다는 면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체 지방선거라는 큰 틀을 보고 당 차원에서 결정을 내린 네, 거다. 전략적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판단을 한 거라 봐야죠. 그래서 김 의원의 거취 문제를 놓고 민주당은 고위 전략 회의까지 열어서 논의를 한 뒤 김 의원을 설득했습니다. 네. 불출마한다면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 파장이 어디서 어떻게 번질지 모르는 것 아니냐며 사퇴에 동조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여기서 더 밀리면 그야말로 타격이다란 의견이었다라고 합니다. 추미애 대표도 출마 포기는 정쟁에 굴복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김 의원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김 의원 기자회견 가운데서 가장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특검 조사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특검 조사는 그동안 야당에서 계속 요구해왔던 건데 야당들 입장은 어떤가요? 네, 야당은 이번 기회로 민주당의 특검 수용을 더욱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제 민주당이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졌다면서 네. 드루킹 사건은 이제 특검에 맡기자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특검 도입 문제가 앞으로 정치권의 가장 큰 쟁점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야당이 현재 진행 중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못 믿겠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경수 의원이 특검도 받겠다고 한 것인 만큼 야당의 특검 요구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검경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특검을 받으면 정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여권에서는 현재 특검 도입에는 야당과 다르게 단호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예, 정홍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미국 존스 홈킨스 대 한미연구소 예산 지원 중단 과정에 홍일표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번에는 홍 행정관의 부인이 해당 연구소의 방문 연구원으로 연수를 갔고 그 선정 과정에 연구소 측에 남편의 영향력을 언급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경호 기자입니다. 홍일표 행정관의 부인 장모 씨가 연수 전 존스 홉킨스대에 보낸 이메일입니다. 자신의 남편인 홍 행정관과 김기식 전 금감원장과의 관계를 거론하면서
자신을 홍 행정관의 부인이 아닌 감사원 국장으로 인식해달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홍 행정관은 김 전 금감원장이 19대 국회의원이었던 시절 김 전 원장의 보좌관이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의원 시절 한미연구소의 방만 운영을 질타한 적이 있는 만큼 연구소를 안심시키려는 듯한 언급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서 장 씨는 남편과 김 전 원장의 생각이 다른 만큼 남편이 대화를 통해 제기된 이슈를 다뤄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그로부터 2달 뒤 한미연구소 방문연구원에 선정됐습니다. 야당 일각에서는 사실상 자신을 뽑아달라는 전형적인 갑질이자 지위를 이용한 강요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 씨는 소속 기관인 감사원에 문제가 된 이메일은 연구소 측에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했습니다. 당사자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뭐라고 좀 당사자는 억울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쓴 거는 맞는데 이게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이런 건. 그런 식. 감사원은 이메일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다음은 대한항공 관련 소식입니다. 경찰이 오늘 조현민 전무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물벼락 갑질 논란 이후 조 전무 측이 광고 대행사 직원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압수한 물품을 차에 싣습니다. 내용물은 조현민 전무의 휴대전화 2대와 대한항공 임원 1명의 휴대전화 2대, 모두 넉 대의 전화입니다. 대행사 직원들 상대로 회유한 사실이나 아니면 대한항공 직원들끼리 짜맞추기 진술을 하지 않았냐, 그 점을 확인하기 위한. 이 임원은 지난달 조 전무와 광고 대행사 사이의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입니다. 이날 회의엔 대한항공 측에서 6명이 참석했는데 유독 조 전무와 이 임원의 휴대전화만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이 임원이 회의에 참석했던 광고 대행사 직원 등을 상대로 입을 막으려는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경찰은 광고 대행사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는데 전화기는 놔둔 채 전화 안에 녹음된 파일만 가져갔습니다. 회의 당시 녹음 파일이거나 대한항공 측이 광고 대행사 측에 회유나 협박을 한 정황이 담긴 파일일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압수한 조 전무와 임원 휴대전화에서 회유나 협박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나 SNS 대화를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분석이 끝나는 대로 조 전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네, 갑질 논란으로 무리를 빚고 있는 조현민 전무가 평소 사내에서 어떤 식으로 회의를 하는지 엿볼 수 있는 녹음 파일을 KBS가 입수했습니다. 고성과 반말, 협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진에어 본사에서 열린 직원회의. 시작과 동시에 조현민 전무가 반말을 퍼붓습니다. 날 잘 모르나 보지? 대답 안 한다고 난 넘어가는 사람 아니거든? 대답 안 할 거야? 목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당신도 문제야. 내가 몇 번을 얘기를 했으면 재촉을 해서라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따위로 갖고 와? 실무자들 작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게 이유입니다. 욕설도 튀어나옵니다. 시끄러! 또 뒤에 가서 내 욕 진탕하겠지? 그쵸? 억울해 죽겠죠? 직원을 하인처럼 부리는 듯한 말은 계속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화를 못 이긴 듯 뭔가를 내려칩니다. 사람이 정말? 월급과 인사권을 무기로 협박까지 합니다. 당신 월급에서 까 그러면? 월급에서 깔까? 징계해. 나 이거 가만히 못 놔둬. 어디? 징계하세요. 어디서? 30분간의 공포의 회의는 뭔가를 집어던지며 끝났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제공한 진에어 전 직원은 조 전무의 평소 이런 언행을 견디기 힘들어 회사를 그만뒀다고 털어놨습니다. 조 전무는 한진그룹에서 진에어 부사장과 칼호텔 네트워크, 한진관광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 갑질 논란으로 대기 발령을 받았지만 직함과 직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무가 한진그룹 계열사 경영에 참여해 온 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법상 외국인은 항공사를 사실상 지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황정호 기자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는 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 25% 가까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진칼을 통해 대한항공과 진에어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습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도 진에어 부사장직을 맡아 오너 3세로서 그룹 경영에 참여해왔습니다. 아무리 작은 구멍가게도 다 프로세스는 있거든요. 그냥 어떻게 그냥 당신 멋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조현민 전무가 외국 국적이란 겁니다. 현행법상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항공사 지분의 절반 이상이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조 전무가 소유하고 있는 한진칼의 지분은 2.3%에 불과하지만 일가 전체를 합치면 25% 가까이가 됩니다. 또 계열사 주요 임원직도 맡고 있어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도 제기돼 왔습니다.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조 전무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한 것이 맞는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면서 한진칼이 나머지 계열사를 모두 지배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의 지분으로도 한진그룹 전체의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는 형태로 항공사 면허 박탈을 막고 조 전무가 경영권을 이어받기 위해선 한국 국적 회복이 필수. 하지만 국적법상 국가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국적 회복도 불가능합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쟁점이 됐던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보도에 김유대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대선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사건의 중심에 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 전 원장에 대한 제3고심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활동이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원 전 원장이 이런 사이버팀의 활동을 보고받고 내부 회의에서도 인터넷 공간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지시하는 등 대선 개입에 관여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국정원의 댓글 활동이 직원 개인의 일탈 행동이 아니라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지휘라인이 순차적으로 공모한 거라는 겁니다. 함께 기소됐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2015년 7월에는 핵심 증거의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며 원 전 원장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나타나면서 원 전 원장은 징역 4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재판이 시작된 지 약 5년 만에 원 전 원장의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마무리됐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지난 5년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마다 달라서 구속과 석방을 오가며 반전을 거듭했는데요. 유죄 판결의 결정적인 근거는 원 전 원장의 녹취록이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항소심 선고 며칠 전 검찰이 원 전 원장의 재직 시절 녹취록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냈습니다. 지방선거에 어떤 사람이 도움이 될지 판단해야 한다. 1995년에도 민자당 후보는 국정원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 국정원 내부 회의에서 한 말인데 원 전 원장의 선거 개입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열린 재판에서 결국 원 전 원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녹취록의 힘이었습니다. 오늘 열린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에서도 녹취록의 증거 능력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원 전 원장의 지시가 담긴 회의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유죄와 중형이 선고됐다고 보입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한 오늘 재판에선 오히려 2심 때의 징역 3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BS 등 공영방송 장악과 여론 조작에 국정원 예산 지원 혐의 등 3개의 재판이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이 밖에도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의 혐의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형량은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해마다 4월이면 건강보험료도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올해는 840만 명이 직급 승진했거나 연봉이 올라서 건강보험료를 평균 13만 8천 원씩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급여가 줄어든 291만 명은 평균 7만 8천 원씩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추가 납부분은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에 고지가 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내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별도의 신청 없이 5회 분납이 가능해졌습니다. 건강보험은 현재 20조 원이 넘는 적립금이 있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올해부터는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데 정부는 당분간 예년 수준으로 인상률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사회 미혼모들의 현실을 짚어보는 KBS 연속기획, 오늘은 세 번째 순서입니다. 외국인들은 과연 우리 사회 미혼모들의 현실과 정부 정책을 어떤 시선으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박희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낼 수밖에 없는 엄마가 미안해. 한국 미혼모들은 왜 아이를 포기해야 하는 걸까? 알자지라 방송이 만든 다큐멘터리입니다. Many single and unwed mothers in Korea are under pressure to give up their babies.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스페인의 한 방송사도 한국 미혼모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결혼 가족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유럽의 시선에서 보면 한국 미혼모의 삶은 생소한 뉴스거리입니다. Here, they have like a stigma about single mom is like a bad choice or why you do this like from the start. 스웨덴으로 입양된 한 일러스트 작가는 한국 미혼모의 삶에서 과거 엄마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Sweden, we don't make such a difference. It's about being a single parent or single mother or not. And I think there's no social stigma. I mean, there's no shame attached to that. 한국보다 혼외 출산이 월등히 높은 유럽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태어나든 아이를 기르는 것은 국가의 몫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출산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결혼 후 출산이라는 관습이 견고한 한국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는 방법으로 정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희진입니다. 이어서 형제복지원 연속기획 보도입니다. 제2의 삼청교육대 또는 한국판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도 불리는 형제복지원. 이곳에 수용됐다가 숨진 피해자가 50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들이 왜, 어떻게 죽었는지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유가족들을 유호윤 기자가 만났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엄남현 씨는 형의 마지막 모습을 지금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온몸에 피멍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시신을 완전히 옷을 홀라당 벗겨놨는데, 얼굴부터 해가지고 몸 발끝까지 온통 피멍이에요, 피멍. 1986년 7월 실종됐던 엄 씨의 형은 2, 3일 뒤 싸늘한 주검이 돼 돌아왔습니다. 사라졌던 형은 알고 보니 형제복지원에 끌려갔던 것. 몸에 가득한 멍자국도 충격이었지만 사인을 듣고선 말문이 닫혔습니다. 건장했던 형이 갑자기 쇠약해져 숨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구타를 당해가지고 맞아가 죽었다. 2, 3일 만에 쇠약해서 죽었다. 이해가 됩니까, 그게? 형제복지원에서 일어난 죽음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는 유가족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어떻게 일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욕창으로 사망이 됐습니다. 하더라. 그냥 생각하는 일이 우리도 잘 모르는 소관이고. 형제복지원에서 수용 중 사망한 원생은 지금까지 파악된 인원만 513명. 이 중 상당수는 수용소 안에서 벌어진 폭행 등으로 숨진 걸로 의심됩니다. 실제로 외부 작업장에서 탈출을 시도한 30대 원생이 폭행당해 숨졌는데 복지원 측은 사인을 쇠약으로 조작한 뒤 시신을 안 매장했습니다. 당시 검찰 조사 결과 복지원 측이 의사들을 포섭해 허위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진상조사를 위해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형제복지원 수용자 62구의 시신이 묻혀있는 부산 영락공원을 관리하는 부산시설공단 측에서 사망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 한계도 지적됩니다. 소수의 조사단 인력으로 500명이 넘는 사망자와 2만 명으로 추정되는 수용자에 대한 피해 사실을 규명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의 중요한 증거인 방향타가 인양 과정에서 꺾인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를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인양 과정에서 잘려나간 좌현 램프도 외부 힘에 의해 파손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박지성 기자입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닫혀있던 좌현 램프가 열린 채 인양됐습니다. 이마저도 인양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잘려나갔습니다. 차와 화물이 드나드는 접이식 출입구인 램프는 바닷물 유입과 유류품 유실의 통로라는 점에서 중요한 조사 대상입니다. 잘린 램프를 자세히 확인한 결과 양쪽 끝의 가운데 부분에 무언가 파고들어 찢긴 자국이 있습니다. 램프를 원상태로 붙여보면 찢어진 곳은 중앙 부위로 램프가 접혀서 닫혀있는 상태에서만 파손될 수 있는 모양입니다. 파손된 형태를 봤을 때 닫힌 상태의 램프와 선미 쪽에 와이어를 감아 당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침몰 당시 충격으로 좌현 램프가 열린 상태였을 것이라는 해양수산부의 설명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만약에 인양 과정 중에 열렸으면은 실수를 해서 열린 거잖아요. 인양 과정 중에서. 그러면은 그걸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에 대해 해수부는 인양하면서 잘라내기 전까지 램프를 건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파손된 이유도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양 과정에 대한 의혹이 잇따르는 가운데 선체조사위원회는 램프와 방향타에 왜 와이어 흔적이 남았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5세대 이동통신 5G. 내년 초 세계 최초의 상용화를 위해 전용 주파수가 필요한데요. 정부가 5G에 최적화된 초고주파 대역 2곳을 경매에 붙입니다. 이통사들은 가급적 많은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 나섰습니다. 경매 시작가가 3조 2천억 원이 넘는데 이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주파수 판매 수익은 모두 국고로 환수돼 주로 방송통신기술연구와 콘텐츠 육성 등에 쓰입니다. 5G 주파수 경쟁의 배경을 이재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회의실에서 혼잣말을 하는 듯한 남성. 그런데 특수 안경으로 보면 다른 참석자의 입체 영상이 드러납니다. 현재의 4G 방식으론 상용화가 어려운 기술입니다. 앞으로 전송 속도가 20배 빠른 5G망이 구축되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100대 넘는 카메라로 찍은 제 입체 영상도 5G 기술을 이용하면 먼 거리까지 거의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관제센터는 물론 교통신호기와도 정보를 계속 교환해야 하는 자율주행차부터 사람과 거의 똑같은 동작을 하는 로봇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5G 방식으론 실현이 가능합니다. LTE 같은 경우에는 지연이 0.025초에서 한 0.05초 정도 되었는데 5G에서는 0.001초까지 단축되면서 실제적으로 실시간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는 2025년 5G가 이끄는 4차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84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글과 애플 같은 글로벌 IT 업체들이 이미 5G 시장에 뛰어든 상황. 내년 3월 세계 첫 5G 상용화를 노리는 우리로선 버거운 상대를 만난 셈입니다. 정부는 이통사 간 출혈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기지국 등 설비 공동 투자를 권고하고 특정 업체의 주파수 독점을 막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장애인들은 신용등급에 문제가 없는데도 금융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사들이 장애인에게는 공증이나 후견인을 요구하기 때문인데요. 내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생활 속에서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차별을 박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시각장애인 김병길 씨는 최근 전세 자금을 빌리려고 은행을 찾았습니다. 안바사로 꾸준한 소득을 올려 대출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서류에 공증을 받아오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서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서류를 인식하는 방법들은 공증이라는 절차가 아니어도 다양하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도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우광 씨는 지적 능력에 문제가 없는데도 법정 후견인을 데려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하자 공익소송을 냈습니다. 저는 완전히 배제가 된 거예요. 그거는 말 그대로 그분한테 모든 걸 위임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엄청난 차별이죠.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자필 서명을 요구해 상품 가입에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17조에 따르면은 금융기관은 그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해서 대출 등에 있어서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64개 금융사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 차별금지 규정을 만든 곳은 27%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삼성그룹의 용인 에버랜드 공시지가 급등 의혹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을 자체 감사한 결과 절차상 오류가 발견됐다며 외부 압력 등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기지 내 공사장비 추가 반입을 놓고 사드 반대단체와 국방부의 협상이 끝내 결렬됐습니다. 반대단체들은 국방부가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고집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고 국방부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 어렵게 됐다며 경찰력을 동원해 장비 반입을 강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당직 간호사들이 술을 마시고 응급시술에 참여한 의혹이 있다는 어제 KBS 9시 뉴스 보도와 관련해 강원대학교 병원이 자체 감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측은 이달 중 감사위원회를 열어 관련자 진술과 당시 기록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밝혀낼 계획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인 날에는 어린이집에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오전 9시 이전에 거주지나 어린이집 주변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경우 사전에 연락해 결석하겠다고 알리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형 피델 카스트로에 이어 동생 라울 카스트로까지 쿠바에서 60년에 걸친 카스트로 통치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쿠바 혁명 후 세대인 실용주의적 성향의 새로운 국가 수반이 추대됐지만 라울 카스트로 의장의 막후 정치가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김철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평소 즐겨 입는 군복 대신 정장을 차려입은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후계자 미겔 디아스카네 수석 부의장과 따뜻하게 포옹합니다. 60년 만에 쿠바에서 카스트로 성을 쓰지 않는 첫 국가 수반의 탄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쿠바 국회에 해당하는 국가평의회가 디아스카넬 부의장을 의장으로 단독 추대했습니다. 이틀 동안 투표를 거쳐 확정되지만 형식적 절차입니다. 1960년 태어난 디아스카넬은 혁명 후 세대입니다. 청바지를 즐겨 입고 로큰롤과 비틀스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는 온건하면서 실용주의적 성향의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새 지도자에게 쿠바인들이 바라는 것은 경제 재건입니다. Díaz-Canel que mejore un poquito más las cosas de los mercados y eso, para que pueda uno mantenerse con el dinero, el salario ese que tenemos. 1959년 혁명 이후 47년 동안 권좌에 있었던 피델 카스트로로부터 의장직을 물려받았던 동생 라울은 막후 정치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과 군부의 지지가 여전하고 2021년까지 공산당 총서기직을 맡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카스트로 시대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경제난 극복과 경색 국면의 대미관계 복원 모두 그 해법을